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국개방 운동을 보죠. 예국개방 운동은 이제 그 지금까지 사회지향 관련돼서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이제 임용 그 수능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임용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하여튼 그 예국개방 운동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1905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민족운동의 2대 방향을 좀 얘기해 볼게요. 1905년 이후에 이제 민족운동의 2대 방향은 독립전쟁론과 예국개방운동이죠. 그래서 독립전쟁론은 이제 의병, 무력투쟁 이런 것들이고, 근데 예국개방운동은 이제 산업이나 교육, 실력 양성 이런 방향으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예국개방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예국개방운동 전에 개화 자강운동이 있었어요. 개화 자강.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를 해서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개화 자강운동인데 이것이 이제 좀 발전됐던 것이 뭐냐면 예국개방운동이에요. 그래서 입헌 전체 수립을 위한 정치운동인데 보완회, 헌정연구회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을사 조약 전후에 실력 양성과 자강운동 바뀌게 되죠. 그래서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렇게 나눠보는데, 그래서 을사조약 전에는 주 정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을사조약 이후에는 국권회복 같은 자강운동 같은 사회적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을사조약 이전에는 일제가 아직 통제를 못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을사조약 이후에는 일제가 장악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통과부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적 얘기를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부분을 이제 왜곡해갖고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을사조약 전은 예국개방운동, 을사조약 이후는 실력 양성 자강운동, 국권 회복운동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다 뭐라고 묶을 수 있죠? 예국개방운동 묶을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그냥 예국개방운동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관련 단체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예국개방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그 정치적 지향은 그 당시 입헌군주제다. 입헌군주제. 근데 이제 여기에도 좀 명확히 할 것은 입헌군주제지만 이때 입헌군주제는 그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이냐면 역할 그 모델이 주로 일본이나 포에생이야. 그래갖고 그 인민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국가 유기체 서대에 입각해서 개인의 권리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영국과 그런 프랑스식보다는 일본과 러시아와 유사하다. 엘리트 위주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유일하게 공화정을 지향하는 체제가 있었어요. 공화정. 그러니까 어떤 단체죠? 신민회죠. 신민회. 그래서 이 신민회는 이거 외에도 다른 그 계몽운동 단체랑 구별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점들은 다 신민회를 제외한 계몽단체가 갖고 있고, 좋은 점들은 다 누가 갖고 있다. 예국계몽운동의 좋은 점은 신민회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신민회는 좀 다른 운동단체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 기반은 뭐냐? 사회진앙주의.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그래서 강자의 논리를 시작했지만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한 이론으로 변화됐고, 그래서 실력 양성을 위해서 국권회복의 논리가 필요하고, 민중의 우민호 파악해서 계몽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거. 그래서 국가 간의 생존 경제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고 강자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 중 상당수가 뭐에 빠졌죠? 친일파. 나중에 변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문명론, 후쿠자 야끼지의 후쿠자 유키지의 그 영향을 받고 양계초 사상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 한번 더 적자면 자강독립론을 내세웠어요. 자강독립. 자강독립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회복하려면 의병전 같이 무력투쟁보다는 먼저 장기적 실력 양성을 한 다음에 점진적 국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점진적인 자강 독립론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자력으로 해야 된다. 무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 근데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은 이제 뭐냐면 점진적이라는데 이 점진적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 예민하고 끝도 한도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 타협하는 그 비슷한 경향을 걷게 되는데, 이거 비슷한 것이 뭐냐면 그 일제시대 때 실력 양성 운동과 비슷한 그 논리들. 그러니까 애국 개몽 운동이 실력 양성 운동하고 그 연결돼 있어요. 그 맥락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애국 개몽 운동 단체들 활동을 보죠. 자, 애국 개몽 운동 단체들 이제 활동 내용들을 쭉 보면요. 먼저 볼 게 보안이에요. 보안에는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구국운동하고 또 관련돼 있죠. 경제 구국운동 보안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구국운동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보안에밖에 없어. 다 실패했죠. 방공령 공포라든지 방공령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권수호, 이권수호 뭐 제대로 된 게 없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것이 보안인데, 보안에는 이제 1904년 7월달에 결성이 됐고요. 보국 안민의 준말이에요. 보국의 안민 각각의 앞글자 따서 보안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이 단체의 계기가 됐던, 성립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열전쟁 중에 일제가 산림당 항모지 개척권을 요구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1904년에 열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대리공사를 시켜서 정부의 산림이나 전택, 항모지 개척권을 일본에게 50년 동안 특화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요구에 근거가 됐던 것이 무슨 조약이냐면 한일 의정서란 조약이죠.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거에도 맹렬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송수만이나 심상지 조직한 단체가 그 보안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 보안하는 단체를 조직했던 그 당시 송수만, 심상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생들과 관리들 중심으로 조직한 관리들이거든요. 유생 관리들. 그래갖고 이제 주로 유생과 관리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국 안민을 내세우면서 거적중 투쟁을 내세웠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항모지 요구를 주장했을까요? 두 가지죠. 먼저 조선에 통해서 식량과 원료 공급의 기지를 삼고 조선을, 일본인을 한반도 이주시켜고 가밀 인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거죠. 조선을 식량과 원료 공급지를 삼고 일본인을 한반도 이주시켜서 가밀 인구를 해소하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대중적 운동도 또 확산되니까 일제가 요구를 철회를 하죠. 그래서 최초로 성공한 경제 구국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해체를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협동회로 발전했지만 일제의 압력은 해산됐고, 자, 그 결과를 보면 농광 행사가 설립돼요. 그래서 그날 항모지를 그래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항모지를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농광 행사를 이제 설립돼서 그 간료작으로 항모지를 매입을 했는데, 후에 이제 일본이 항모지 개척권 철회 요구를 접근해갖고 이 회사를 없애달라 정부에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하여튼 농광 행사가 성립되고, 일제는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보안의 운동을 통해서 타격을 받으면 안 되겠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친일단체 입성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만든 단체가 무슨 애야? 그 유명한 친일회죠, 친일회. 그래서 이제 송봉주의 유신회와 진보회, 이용구의 진보회를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친일회죠. 아니, 친일회가 아니지, 일진회죠, 일진회. 예. 그래서 이제 일진회를 이제 조직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가 현정연구예요. 현정연구. 그 중간에 대한학동회라 갖고 보안을 좀 발전된 단체가 있었고, 그 뒤에 넘어가고 이제 현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현정연구회는 그 앞에 공진회라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구상 등과 일진의 불만을 가진 독립파 출신으로 제외가 없고, 만든 공진회가 있었는데, 공진회가 일본군의 개입으로 해산이 돼요. 그래서 이게 1905년 1월 달에 해산이 됐는데, 이 공진회가 해산된 이후에 그 후에 자녀 세력들이 만든 것이 1905년에 5월 달에 만든 현정연구예요. 현정연구의 그 배경을 보면, 공진회 해산 이후에 이준과 유효준 같은 독립파 사람들이 보구상 관계를 단절하고 지식인 중심으로 형성됐던 것이 이제 현정연구인데, 현정연구의 말 그 자체가 뭘 연구하자는 거야? 헌정을 연구하자는 거죠. 헌법. 그래서 헌법을 연구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단체가 이제 헌정연구인데, 그들의 주장을 내용을 보면요, 국권상실, 타계, 일진회 같은 반민족 행위 구타, 입헌군주의 달성, 국민의 주권을 확대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추구하자. 그래서 제왕이나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규정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이 단체도 일진회와 대항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통감부에서 해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단체를 이제 계승하는 단체가 그 뒤이은 뭐죠? 대한자강이죠. 그리고 그 현정연구회와 대한자강의 중간 사이에 을사조약을 맺게 되죠. 을사조약. 그래서 을사조약 이외에는 예국 개몽운동 성격에서 이제 실력 양성과 자강운동, 국권 회복운동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데, 자, 대한자강을 보죠. 대한자강에는 그 말 그대로 대한제국이 스스로 뭐냐면 자강을 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백성의 지지가 없고 산업이 후진적이고 교육과 산업 육성이 중요한 산업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교육과 어떤 산업 육성을 통해서 뭐냐면 민중의 심을 길고 계몽사상을 통해 백성을 일깨워서 그리고 부국 강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강을 해서 부국 강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대학 자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목적이 뭐냐 하면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독립의 기초를 마련해서 정치운동 성격보다 사회문화운동, 교육운동, 그 다음에 산업진흥운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봐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대한자강을 만들어진 그 시기는 그 현정연구회가 좀 달랐거든요. 미세하게 달랐어요. 거기 현정연구회가 이게 1905년이에요. 거기 5자 빠졌네요. 네. 자, 그 미세하게 달랐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니야 통감부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 어렵게 된 거야. 이때는요. 그래서 조선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해서 교육운동, 산업진흥운동을 전개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포괄적인 이유고, 그 안에는 무슨 운동도 같이 했다? 정치적 운동도 같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통감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활동을 내용을 보면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국정개혁을 위한 현정연구부터 국권회복한 자강운동 전환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권회복을 통한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를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기간지를 월보를 만들죠. 대한자강의 월보, 그리고 강영회나 대중 계몽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자, 그 다음 고종이 양이 반대 투쟁을 하죠. 고종은 왜 양해를 했죠? 이거 원해서 양해한 건 아니죠. 순종으로 양해했던 것이 헤이그 미사 사건 때 그게 고종이 파견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이 강제로 양해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고종 양이 반대 투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봉안의 적용으로 강제 해산이 돼요. 강제. 그래서 대한협회로 계승이 되는데, 이 봉안법이라는 건 뭐냐면 통감부 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법인데, 조선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거야. 집회결사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그 뭐냐면 봉안법이다. 네. 그래서 이 봉안법 때문에 실제로 조선인들 단체를 만들면 그게 어떤 단체든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종교 조직이나 학교 조직이 제외하고 뭐가 되는 거죠? 불법 단체가. 그래서 나중에 신민회가, 우리가 보통 신간회와 신민회 차이점을 뭐라고 할 때, 신민회는 불법 단체고 그 다음에 신간회는 뭐죠?
일제시대 합법단체라고 하죠. 신민회 왜 불법단체냐면 보안회 때문에, 보안법 때문에, 보안회라고 계속 하는데 보안법 때문에 그렇죠. 보안법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보안법 때문에 이런 그거 신민회가 불법단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뭐 의무구역 실시, 뭐 악질적인 봉건폐해서 금지 등등 단발 시행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요. 근데 이 그 대환제강의 문제점이 뭐냐면 요것도 이제 색깔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자. 염색된 색깔을.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뭘 입었냐면 백이민족이라는 말 있듯이 흰색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흰색을. 근데 왜 흰색을 좋아했냐면 염료가 없어서 그래요. 염료가 가난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색깔 있는 복장들을 입고요. 자, 한계는 뭐냐면 이건 뭐 대한자강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한협회라든지 여러 예국계몽도 단체들 그 한계인데 되게 이제 일본 상하고 손을 맺어.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인 오가키 다카오, 그러니까 아시아 연대를 주장했던 사람 고문 삼고 그 영향 아래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국법의 범위 이내로 제한됐다. 그들의 활동이. 근데 그들의 활동이 국법의 범위 이내였는데 요때 국법을 누가 정한 거야? 정리 7조약 때 입법권을 누가 갖게 되죠? 일본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보호 아래 뭐냐면 보호 아래에서의 국법을 말하는 거죠. 일본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운동하자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운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뒤에 뭐 실력 양성운동, 일제시대 실력 양성운동도 뭐야? 일제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운동하자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또 한계도 장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일성이 악화되고 상당수의 대한자강이나 대한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된다면 친일파가 돼요. 친일파. 네. 자, 그 다음에 대한협회인데 자, 이 대한협회는 이제 대한자강이 해체된 후에 대한자강이가 이제 구성원들 중심으로 천도교인들이 합세해서 오세창이나 권도진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만든 단체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상당히 반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게 대한협회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지도부가 일진회와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친이가 돼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상상까지 나냐면 일진회와 친일 경쟁을 같이 해. 그래서 상당히 친하는 대체고, 물론 나중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 당시 이제 한일합병 후에는 이제 반대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미 늦었죠. 자, 뭐 하여튼 그런 단체들이야. 그래서 대한협회 활동을 보면 학교 설립이나 대한협회부, 그 다음에 대한민보, 신학부를 설치하고요. 지도부가 아까 처럼 일진회와 같이 연합하고 해체를 하고, 그 다음 의병운동에서 소유를 규정하고, 일본 의병운동 상당히 나쁘게 봤죠? 의병운동 일어나니까 이제 정치는 우리한테 맡기고 의병들은 뭐야? 집에 가서 농사를 져라. 그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본 오가키 다카오 고문을 받아들여갖고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가키 다카오의 이제 술책가, 일본 지도체의 칭이라든지 통감보 이제 그와 아까 전에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통감보 정책에 일제와 같이 행동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지도가 다시 바뀌어가지고 일제 규탄하고 활동했지만 어떻게 이것도 결국에는 해체되고 말아요. 일제와 함께. 그래서 이제 있는데 술책이라는 것보다는 술책 들어갔네. 그래서 이제 나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일진회도 같이 한일합병 때 해체됐거든요. 한일합병 이것도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이거 지적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한일합병이라는 말인데 한일합병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합병 자체가 일제가 만든 거야. 그래서 합방이라는 말을 원래 정확하면 일제가 합방이라 쓰려다가 합방도 좀 그거거든. 자기들 입장부터 합방이라는 게 1대1의 동등한 입장에서 합방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입장부터 이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합방과 병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합병이라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거고, 병탄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말이죠. 한일 병탄.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진회와 이제 같이 해체됐다. 그 당시 일진회도 해체시킨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도 일진회는 그 한국인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진회 놔두는 것보다는 해체시키는 게 낫겠다. 여기서 해체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신민회를 볼게요. 신민회. 자, 신민회는 별표 쳐놓고 보셔야 돼요. 저도 예국개몽운동 단체가 나오면 신민회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신민회라는 뜻은 뭐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국민을 지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민회라는 건데 헷갈리진 않겠지만 신간을 다른 단체예요. 이거는요. 예. 그러면 신민회 내용을 좀 볼게요. 신민회 구성 인원을 보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했어요. 400명에서 800명 정도 참여했다고 보는데 주로 이제 신인층과 신지식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있는데 안창호, 양기타, 이동영, 이동희, 각계각층의 인사들 막론한 비밀 결사였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신문법이나 보안법 등에서 정치활동을 금지됐고 특히 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어떤 결사활동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어떤 사회단체, 정치단체 다 뭐가 되는 거야? 만들자마자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밀결사밖에 될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5개 공식적인 집단 연합세력이었다고 하거든요. 뭐 대한매일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청년학원 세력이라든지 무관 출신 민족자본가 집단 등등 있는데 특히 이제 무관 출신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희라는 사람이죠. 이동희는 시위대 장군 출신인데 군인 출신이야. 그리고 예국개몽운동 중요성을 강조하고 훗날 또 무장투쟁행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 이동희가 나중에 상하이 공산당파의 영수가 되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성해서 볼 수 있듯이 그 신민회는 예국개몽운동 단체지만 그 안에 또 뭐야?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다. 실력 양성과 무장투쟁을 같이 하는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목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권의 국가, 공화정책국가를 지향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국개몽운동단체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 단체는 뭘 주장하죠? 다른 예국개몽단체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죠. 근데 정치 지향을 그 다음에 공화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주장은 예국개몽운동 단체가 또 주장과 다른데 선독립 후 실력 양성이야. 먼저 독립한 다음에 그 다음 실력 양성하자. 근데 이에 반해 다른 예국개몽단체는 뭐죠? 선실력 후 독립이죠. 그래서 이와 좀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보면 이들도 이제 포면적 합법적인 틀 안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해요. 그래서 결사는 이제 제한을 했지만 어떤 이제 학교 활동이라든지 뭐 회사나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거니까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문장 투쟁 운동을 같이 한다. 독립국 기지 건설을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시사용어로 투트랙이라고 그러죠. 투트랙. 한과 대비된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하고 같이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들 포면적 활동들을 이제 좀 보면요. 일단 교육적인 것들을 보면 평양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그리고 신교육, 신사상을 보급했고요. 계몽활동을 보면 청년하구회, 합법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국내 수양 동호회나 그다음 흥사단 아시죠? 흥사단, 저 대학로에 흥사단 있잖아. 흥사단의 어떤 기원이 됐던 단체가 청년하구회 단체고, 그 비합법 단체로서 대동 청년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 단체에 보면 이 언론 단체 이제 활동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외곽 단체 보면 대한매일신보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그 신민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뭐가 참여?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일종의 신민회 기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많이 팔렸던 신문 아시죠? 뭐죠? 대한매일신보죠. 10,000부 이상 팔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매일신보는 베델이라는 영국 사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항일 논조가 제일 뭐냐면 거셌던 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였거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병운동을 되게 비하했어. 비판하고.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뭐죠? 의병운동을 보도해주고 칭찬해주고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본인들이 이제 소송 걸고 막 그러는데 그 대한매일신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이제 그 한국신문에 그다음 뭘 신었죠? 장재현이? 실리아 방송대국을 신었죠? 한국신문에. 예. 근데 이제 항성신문에 거기가 원래 그 실었지만 실제로 항성신문 그 실자마자 뭐게요? 정관 조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냐면 널리 그것 때문에 그게 알려진 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가 그거를 다시 옮겨 적은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려진 거야. 실제 방송대국이 항성신문 처음 실었지만 실제로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더 확산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작년 수능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실내 방송대국을 읽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를 통해서 실내 방송대국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이제 틀렸다고 이렇게 했는데 만든 거죠. 그 당시에 실내 방송대국은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더 알려졌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답안을 복수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평양자기회사라든지 협성동사라든지 상무동사, 태극회사, 방직공장, 연초공장 등등등 이런 활동도 했는데 그 당시 회사라는 것이 보면 회사라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자원확보 측면도 있고 두 번째 회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어떤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조직망을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그걸 알고 이런 그 회사의 어떤 독립운동단체들의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유통시키고 조직망을 확충시키는 막기 위해서 공포한 영이 있죠. 무슨 영이죠? 회사영이잖아. 네,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면적인 활동 뭐죠? 내면적인 활동들을 보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실력 양성도 하지만 주로 이 내면적 활동은 뭐냐?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야. 무장투쟁. 그 중에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독립전쟁론이에요. 독립전쟁론. 자, 독립전쟁론 뭐냐면 비무장 실력 양성의 한계점과 무장투쟁의 비현실성을 전충 보완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 무력을 동원해서 독립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당장 평상시에 뭐예요? 군대 및 독립기지 양성을 해. 힘을 비축해놔. 그리고 나서 일본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뭐죠? 그 당시 전쟁을 벌여서 뭐냐면 독립을 시키자. 그래서 기회 표착적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그 실력 양성도 하면서도 그거 바탕으로 독립기지에서 실력 양성도 하면서도 동시에 강대국 간의 전쟁을 전개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갖고 독립하자. 그 논리가 뭐냐면 독립전쟁론이다. 그 예를 든 게 이제 태평양 전쟁하고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서양 연령들이 일본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막 제국주의 국가에서 싸웠잖아.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강복권 그 만들고 와서 뭐 우리나라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하고 그런 것도 이제 이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국계 저희 신민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이제 그 독립전쟁론에 의거해갖고 그다음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 독립기지를 만드는데 크게 참여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 기지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 있었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3개 독립군 기지가 있었어요. 어디예요? 삼원보, 한흥동, 그다음 신안촌 이런 것들이죠. 거기 보면 그거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신민회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민회 계통 사람들이 돈, 자금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독립국 기지대 건설에서 군사적 실력 양성 운동을 기도했고 한흥동,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이제 자매학교였던 독립무관학교, 미스터무당학교를 설립하는데 신민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체는 무슨 사건을 통해서 해체했죠? 그 유명한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은 이제 1910년에 안명근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터져 나왔는데, 이 안명근 사건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항해도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그 독립군을 위한 자금 모집 사건이었어요. 자금을 모집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발각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본이 좀 터뜨린 거야, 공안 사건으로. 그래서 뭘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을 터뜨려갖고, 그거와 이제 그 사건을 만든다고 날조한 일본 경찰들이 그걸 마치 신민회가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사건을 꾸민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600명 정도의 신민회 회원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가고 그 중에 몇 명이 기소됐냐면 105명이 기소됐어요. 그래서 이걸 백오인 사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해갖고, 물론 이제 기소당했다고 해서 이제 대부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받은 사람 별로 없고, 증거 불충분해갖고 다 무죄받는, 속박이 됐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뭐냐면,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해요. 백오인 사건으로. 그래서 이 유명한 사건인데, 이 백오인 사건을 또 안학사건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걸 또 기독교 탄압사건을 부르더라고요.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때 잡혀갖고 탄압당했다. 왜냐면 그때 신민회 계통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그 신민회 계통 사람들이 이제 지도부가 많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평안도 지역 아시죠? 평안도. 그 평안도 지역이 원래 뭐가 많았냐면 기독교인들이 많아. 개신교들이 상당히. 그리고 개신교들이 많이 믿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김일성이 집권하고 나서 탄압하잖아요, 기독교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디 내려왔어요? 저쪽 서울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가 많았는데,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김일성부터 탄압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반공세치가 그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뒤에 얘기지만, 예.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 단체와 신민회가 다른 점은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공화정치를 지향한다는 거. 다른 애국개몽 단체는 입헌군주제인데 공화정치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선독립 후 실력 양성이다. 그래서 선실력 양성 후 독립과 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실력 양성만 주장한 것 뿐만 아니라 무장투쟁론도 같이 주장했다. 그래서 실력 양성론과 무장투쟁론을 절충시키는 이론이 뭐냐? 독립전쟁론이고, 그 독립전쟁론에 있어갖고 무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데 신민회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육운동을 보죠. 네. 또 애국개몽은 교육을 이제 되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당시 교육은 그 자체가 뭐야? 독립운동 일환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 그 교육받은 세대를 양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먼 훗날에 독립운동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닦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교육운동을 뭘 중심으로 이제 했냐면 그 학회를 통해서 했어요. 학회라는 것은 이제 학술 단체지만 실제 국권회복의 정치 사회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운동은 교육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와 관련돼 있다.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회를 통해서 여러 사립학교나 기간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교육운동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정치와 교육을 결합시킨 국민운동 단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 그 학회는 지방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지방 발전에 큰 도움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활동을 보면 기간제를 발행해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고요. 그리고 학회를 중심으로 사립학교를 많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교육보고 및 예국지사들을 양성하고, 초등교육 확대를 위해서 의무교육 실시를 건의하고, 신교육운동을 펼치고, 그 다음에 야학 강습소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근대한국 및 그 예국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학회는 여기 보면 그 이제 교과서에 있어요. 그 서북학회도 있고, 기호흥학회, 강동학회, 호남학회, 교남학회 등등등등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서북학회는 평안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평안도나 한경도 중심으로. 그리고 기호흥학회 같은 경우는 어디 중심이에요? 기호가 어디죠? 경기하고 충청지역이죠. 예. 강동원, 강동학회 하면 강원도.
그 다음에 그 호남학회는 당연히 전라도. 그래서 학회가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구성됐기 때문에 지방발전, 지방의 어떤 한국적 발전에 도움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해줬다. 한국발전에. 그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회가 번성하니까 일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탄압했겠죠? 그래서 학회령을 공포했다. 네, 학회령을 공포해갖고 학회 정치 참여를 금지시키는 학회령을 공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국개몽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볼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예국개몽운동 안에는 그 언론활동하고 식상흥업운동도 있어요. 식상흥업운동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뭐냐면 민간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구글 좀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의의와 한계를 이제 볼게요. 의의는 이 의의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만 한정되냐면 신민의 계통에만 한정하는 거야. 신민의 계통. 그래서 민족독립운동의 이념을 제시했고 국권회복과 근대적 국민국가를 목표로 한 그 근대사 발전의 방향과 합치된 운동이었고요. 그다음 민족독립운동의 전략을 제시했는데 신민회는 국내적,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과 더불어 국에 뭘 주장했다? 독립국기지 건설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적절한 그 기회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는 무슨 전쟁론? 독립전쟁론에 의구해서 독립군 기지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민족운동 독립의 기반을 마련했죠. 그래서 근대 민족교육이나 민족사업을 진흥시키고 항일 무전투쟁 운동의 기초였다. 단도한 연해주 지역으로. 자, 한계성을 볼게요. 자, 이때 한계성은 누구 입장이면 신민회를 제외한 다른 그 단체야. 대개 이들은 일제에 의한 정치적 군사력 예속된 보호국체에서 합법적 틀 안에서만 전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합법적인 운동이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 일제는 그 통감부 시대 때 4대 학법을 만들었잖아. 통감부 4대 학법. 뭐죠? 신문지법, 보안법, 학회령, 출판법. 하나 더 추가하자면 5대 학법은 사립학교령. 이런 것들 만들어갖고 이들 탄압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한계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일단 일본이 내세운 식상업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 앞에 이제 경제적 관련된 뭐 식상업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했죠. 식상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메이지 정부 때 그 추구했던 경제 정책을 말해요. 식상은 아까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야? 유럽의 산업과 이런 것들 그대로 일본에 이식해서 일본의 경제를 발전하자. 그 논리거든요. 그 논리를 이토 시노부미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나라 사업이나 그 유럽 그 서양의 사업을 받아들여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너네들 경제를 부강화하면 물려나 주겠다. 말이 되는 소리 아니죠. 거짓말이죠. 그런 소리를 이제 그대로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국주의가 내세우는 뭘 수용했다? 시민 논리를 내세운 사회진앙을 수용했고, 그 다음에 의병운동을 비하했죠. 의병운동을. 그래갖고 왕고하고 세상 모르는 사람이고, 의병들에게 국가의 정치는 자신들에 맡기고 돌아가서 농사나 씻을 것을 권고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그 예국개몽운동 계열의 또 신문도 그 의병운동을 또 뭐냐 비판하고 그랬어요. 뭐냐 야만적이다. 폭력을 막 숭상한다. 문명인의 행동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의병운동을 지지했던 것은 뭐냐면 신민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신보 이런 단체 그 신문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계하고 이의가 있는데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예전에 그 사회진학과 한번 관련된 내용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 경제적 구구운동도 있고 뭐 여러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이제 이게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서 그냥 얘기 안 했던 부분까지 좀 같이 살펴보는 식으로 좀 할게요. 지금 구한번 부분에 관련돼갖고. 자, 그러면 일단 몇 페이지 피시냐면 132페이지 펴보세요. 132페이지 함수 볼까? 자, 132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요거는 가에 들어갈 책 이름을 써보고
이 책이 조선사의 큰 방향을 일으킨 이유를 두 줄에 대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책의 영향을 받아 집필된 책을 말해 보시오. 자, 1910년대 전후하여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게 데니가 아니라 됐던, 돈이가 아니라 못하죠. 됐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다. 이 책은 베트남 독립운동 판포이초우가 구수하고 중국의 범법운동가 양치차오가 기록한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이 뭘까요? 월남 망국사죠. 베트남 망국사. 네. 그래서 월남 망국사도 그 조선 책과 비슷해. 만들어진 그런 경위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판포이초우가 있어요. 나중에 베트남 하는데 유명한 그 운동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양치차오, 양계초로 말하죠. 그 사람이 이제 구두로 나눴던 거를 양계초가 친절하게 책으로 정리해줬어. 이게 월남 망국사야. 그래서 조선 책량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김홍지하고 황유순이 한 얘기를 황유순이 받아서 정리해주고 조선 책량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월남 망국사가 그 당시 일종의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은 책이 뭐냐면 한국통사예요. 박은식 쓴. 한국통사는 뭐죠? 앞불통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일제가 어떻게 침략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게 한국통사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영향을 집필된 책을 말해보시오 쓰면 되고요. 그러면 이 월남망국사가 왜 그 당시 크게 확대됐냐? 그건 베트남과 대한제국 운명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베트남이나 겨울 통해서 제국 침략을 하는 현실을 직시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 책은 주로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역사책과 관련된 거예요. 구한말시 때 역사교육과 관련된 건데, 요거 한번 역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 무슨 책들이 있었나. 자, 금성 281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민족의식에 대두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죠. 예. 민족주의 사학과 이제 역사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1900년대 후반에 일본의 국권 침탈에 본격화하는 지식인들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그 결과 민족의식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국학연구가 이제 많아지는데, 국학연구라는 건 우리나라의 풍습이나, 그 다음에 언어, 역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학운동인데, 자, 그때 이제 민족 지식인 중에,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은 누구죠? 박은식과 신채호예요. 그러니까, 박은식과 신채호는 일제시대 때도 또 유명한 게 아니라 이미 구한말 때부터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이상은. 자, 박은식과 신채호는 지식인들이 이러한 제국주의 침략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민족 정신을 지킬 걸 주장했고, 박원식은 뭘 주장했냐면 국혼을 주장했어요. 예. 일제시대 그대로 나오죠. 예. 그래서 홍백을 나누죠. 홍과 백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백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백은 뭐예요? 육체죠. 혼은 뭐죠? 정신이야. 그래갖고 이제 죽으면 백은 어디다 모셔? 무덤을 만들어갖고 모시고, 요즘에 무덤 안 가고 이제 화장터에 가는데, 혼은 신주단지에 모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마찬가지로 민족도 국가도 국가는 외형적인 백이 있고 민족 정신은 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백은 잃어도 혼은 계속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백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20년대까지 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신체와 국수보존론을 나서요. 이 국수보존은 금성책만 나오는데, 한민족 역사 발전 과정 존재 의의를 단군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단군을 한민족의 구심점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 국수보존론이다. 이 금성책만 나온 거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단한 국수보존론은 민족 정신을 강화시킨 문화적 민족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국수보존론에 입각해갖고 국어와 국사 연구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국권 보존을 위해 민족 종교운동은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월남망국사 내용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81페이지. 그 다음 뭐 주세요. 1500년 전후에서 베트남과 대책 건강하다 올라 왕복사이다. 이 책은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팜보이조가 구술하고 중국의 범법운동가 양시타오가 기록한 책으로 베트남이 프랑스의 침략 앞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국내에도 여러 차례 번역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세가 이 책을 북한문 번역체로 번역하였고 과학자 주시경이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였다.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당시 베트남의 운명이 대한제국의 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인들은 베트남이라는 거울을 통해 제국주의 침략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박은식도 이 책의 영향을 받아 훗날 한국통사, 즉 한국의 망국사를 집필하였다.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구한말 때 만든 민족종교였죠? 대종교. 그래서 대종교 한번 읽어보시고, 대종교는 나중에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만주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대종교는 나중에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군사 단체도 만들죠? 그래서 이 중강단을 만들고, 중강단을 좀 발전시킨 게 뭐죠? 북로 군전소군. 그래서 청상리 전투에서 이겼던 그 전투가 있는 건데,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때 국학 연구를 볼게요. 자, 일제 국권 침탈에 움직이니까 국권 수호 운동 차원에서 그 민족 우수를 높이고 제국 침략으로부터 민족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국사와 한글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박은식과 신채호는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동명성황 실기, 청계소문, 영웅전시여서 국권을 되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당시 구한말 때는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들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사람 믿었어요. 네, 영웅 중심이죠. 그래서 영웅전을 많이 썼는데, 근데 나중에 3.1운동 이후부터는 영웅이 아니라 주체가 뭘로 바뀌었죠? 민중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일제와 협력하지 않는 정계층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리를 독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3.1운동의 어떤 영향을 보고 3.1운동의 내용을 보고 그 당시 민중운동의 어떤 영향을 깨닫게 된 그 뭐죠? 이제 지식인들이 태도가 바뀌게 된 거야. 영웅에서 민중으로. 네. 그건 오사운동도 마찬가지죠. 오사운동도 예전에 무슨 중심의 운동이었어요?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잖아. 근데 오사운동을 계기 위해서 민중의 영향을 받긴 한 이제 지식인들이 뭘로 옮겨요? 민중 중심의 어떤 운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당이 뭐 국민당이나 공산당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 신채호는 독사신론을 썼다. 이 독사신론 명칭을 좀 외워주시죠. 그래서 독사신론은 뭐냐면 이게 원래 독립된 책이 아니라 이거는 대한매일신보에 이제 그 신채호가 매 사원을 올렸거든요. 이 사원들을 정리한 책들이야. 정리해서 책을 만든 건데, 근데 민족주의 역사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교과서 일본식 근대 역사, 특히 신민사학을 무비파적 수용해서 주체에서 상실했다는 걸 비판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사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 당시 구한말 때 교과서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구한말 때 교과서가 그 원치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했던 그 역교론 시간에 했던 그 책이 있죠. 동국사랑. 그 동국사의 기본적인 뼈대가 무슨 책이냐면 하야시의 조선사예요. 일본에도 있었던 이 조선사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대 시대의 왜곡 형상들 그대로 있거든요. 임나일본구도 인정해주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1894년부로 독립이라는 말과 함께 주목되기 시작했는데, 독립의 의미 아시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부터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공문서 한자 한글을 같이 사용했고, 독립신문도 순 한글로 간행됐고, 문자 생활에 있어서 중국도 독립됐다. 그리고 한글 보급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시경 선생님이죠. 그래서 한글이라는 건 예전에 그렇게 안 불렀고 언문, 안문 그렇게 불렸잖아요. 근데 이제 한글, 한 글자라는 의미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다. 그 외에 최원배, 김두봉 이런 사람도 있고, 그 김두봉은 또 이 사람은 나중에 사회주의자죠. 이 사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김구의 친구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또 국어학자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김구 부인이 죽으니까 김구 부인을 위해서 순 한글 비석을 세웠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주시경이라는 사람이, 주시경 말고 그 외에도 누가 지석영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지석영은 우리가 우두법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 또 한글학자로 또 유명해요. 그리고 국학문 혼용체로 이제 최초로 썼던 책이 하나 있죠.
그 유명한 뭐가 있죠? 서유건문 있죠? 이 서유건문 북한문 혼용체로 그때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 구한말대에 들어가면 북한문 혼용체가 일종의 그 공식 그 뭐냐면 문체 강립 그 이제 공문서가 북한문 혼용체를 쓰이기 시작해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문화 부분을 좀 봤고요. 좀 더 계속 보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펴보세요. 자, 135페이지 보면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 자, 다음과 미추진 협정에 체결된 배경을 두 주인의 서술에 보고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이거 제가 이거 했나요? 안 했죠? 예.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고종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 전달했던 상황, 미국이 이 문서를 거부한 배경을 써보시오. 자, 고종이 미국 대통령의 루즈벨트를 보낸 친서 이렇게 있는데,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시어드 루즈벨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낸 친서를 보면 1904년에 체결된 협정에서 서약한 바를 정면 위반하는 우리나라 대한 보호 정치를 실시하고 쭉 내용이 있죠. 1904년에 했던 것은 무슨 조약이죠?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 그래서 널 전쟁 때 정원이 가두자 을사조약이 아니라 그다음 한일전서죠. 한일전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네, 한일전서 이제 강요를 했고 그 체결을 강요했다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일본을 보면 내용을 보면 한일전서 내용을 보면 조선의 내전 개혁을 위해서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에 제공하는 대신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확장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군사기지를 많이 제공해줬어. 그 대표 중에 용산이죠, 용산. 용산이 원래 이제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용산을 다시 누가 주둔했냐면 일본군이 주둔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군 주둔 사령부가 거기 있었고, 나중에 좀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이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미군의 군사령부가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죠 지금. 나중에 반환된다고 하는데 그 일본이 왜 용산에 되게 집착했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 어디냐? 용산이에요, 용산.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총독부의 자리도 원래 초창기 때 용산에 있었어요. 용산에 있다가 1920년대 그 옮겼을 거야. 오늘날 그 예전 중앙청 자리 있죠? 거기서 옮겼는데 자 하여튼 이때 친서를 시어드 로즈벤트한테 전달한 인물은 누구냐면 헐버트라는 사람이죠. 헐버트. 그래서 거부 배경을 보면 그날 1905년 시어드에 이미 일본과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필리핀의 지배를 하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는 가사 템프튼 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미약을 맺어졌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종은 그래도 미국에 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이미 한국을 버렸던 거야. 일본한테 넘겨준 거죠. 그리고 시어드 루즈벨트는 상당히 친일파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가 지금 조선에 있는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그 남이 쳐도는데 주먹 한 번 날리지 못한 국가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데 그 당시 시어드 루즈벨트 외에도 그 당시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1900년까지 좋은데 이게 갑자기 이제 틀어지게 본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일본이 어딜 치죠? 중국을 치잖아, 중국을.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친일에서 뭘로 바뀐 거야? 반일강로 넘어가게 된 거죠. 예. 근데 1930년대 전까지는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우호적인 정책을 했잖아요. 시대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 협조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상당히 일본을 좋게 봤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봐주시고요. 그럼 니베르 교과서 잠깐 볼게요. 니베르 교과서 232페이지. 자, 니베르 교과서 232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232페이지부터 해갖고 234페이지까지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우리나라 일제 국권 침탈 과정이에요. 여러 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요게 제가 이제 주제에서 뺐긴 뺐는데 요것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을 과정을. 자, 아가파천에서 러시아와 너일 전쟁 중간 사이에 러시아 일본 간에 세력 균형기가 있었죠. 그 아가파천 이후에 조선과 만주를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 일본 간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1902년에 일본은 러시아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영국은 예전부터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일본을 일종의 극동적인 경찰 역할을 해준 거야. 역할을 부여한 거죠. 자, 1903년에 러시아가 어디를 이제 가냐면 용암포가 있어요. 용암포. 용암포를 불법 점령해요. 그리고 불법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여기인데 이 용암포가 어디냐면 평안북도 용천군에 있어요. 압록강 하구에 있는 건데 이곳에 병영과 창고를 설치하고 또 뭐냐면 요 용암포가 뭐냐면 지금 신의주 있죠. 신의주의 외양이야. 이 수심이 되게 깊어.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충지인데 거길 불법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니까 누가 반대를 해요? 일본이 반대를 해. 그래서 결국에는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1903년에 일어난 용암포 조차 사건이라고요. 용암포 조차 사건. 그래서 이제 용암포 조차 사건은 한반도에 닥쳐 버리던 러시아, 일본이 대립 격화되고 결국에는 1904년에 너일 전쟁이 나죠. 1904년에서 1905년까지.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 용암포 조차로 조선에 대해 영향을 줄여들자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끌어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과 좋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지지해줬고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받은 영국과 미국의 지지를 받은 일본은 어딜 공격하냐면 유순을 공격해요. 유순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요거는 요동반도 끝에 있는 도시죠. 끝인데 그 당시 러시아가 거기를 조차하고 있었어요. 왜 조차하고 있었죠? 중국사 문제인데. 삼국 간섭 이후에 원래는 이제 요동반도를 누구한테 주기로 했어요?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한테 주자. 근데 이제 그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 주도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줬잖아, 청나한테. 그 대신에 받은 게 뭐냐면 류순의 조차지야. 그래서 이게 전략적 요충지 이거예요. 극동함대 끝에 딱 있고 요동반도 끝에 있어갖고 하여튼 러시아의 함대에 급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당연히 그 당시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러시아죠. 일본은 잭도 안 됐죠. 근데 의외로 일본이 이겼어. 왜 이겼냐면 일단은 불리해. 왜냐면 국내적으로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제1차 러시아용이 있었어요. 피해율 사건 기록 혼란스럽죠. 그 전에 있었나? 그 전에 있었네요. 잘못했어요. 제가 많이 잘못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것 영향으로 이제 해서 이제 제1차 러시아용이 일어났고 그 분말 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일단 불리하죠. 지리적 위치가. 왜냐면 극동이잖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하고 아시아 지역을 다 아우르는 대륙형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적은 유럽에 있죠. 근데 아직까지 러시아 행정적도가 구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 이동이 잘 안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함대나 병력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해야겠어요? 배로 이동하겠죠. 발티해를 거쳐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같이 거쳐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문제 영국이 누구 편을 먹게 된 거야? 일본 편을 든 거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봉쇄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발틱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해갖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 곳곳에 기항지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배들이 중간중간 식량도 공급받아야 되고 석탄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러시아는 아프리카 식민지가 없어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어차피 같은 국가니까 그 공급을 안 해주는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해갖고 도와서 하는데 그 정보를 곳곳의 정보들을 누가 알려줘? 영국이 알려준 거죠. 그래서 대항해 해협에서 딱 기다렸다가 러시아 함대가 오니까 발틱 함대가 오니까 공격해서 쳐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 함대는
다 지치고 쓰러진 함대들을 공격한 거야. 근데 이제 일본도 자기가 러시아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시간이 점점 끌면 어떻게 누가 유리한 거죠? 러시아가 유리한 거죠. 국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러시아 좀 해달라고 준재하니까 러시아도 이제 빨리 끝내자 해가지고 맺어진 것이 포츠모트 조약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 권력 승인해주고 스탈린 남부가 미국한테 들어가고 일본한테 넘어가고 요때 여순과 대련이 다시 러시아 조차지에서 일본 조차지로 간 거죠. 그리고 만주철도를 분할해갖고 남만주철도를 이제 일본한테 양도해서 그다음 동조철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남만주 부설권이 일본한테 양도되고 이제 동조철도 북만주는 러시아 쪽에 갖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배상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상금이 없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심했던 거야. 왜 배상금 없이 하냐. 그러면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은 왜 이렇게 중재해줬을까요? 쟤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직전에 전운이 감도니까 대한제국은 즉각 중립선언을 했죠. 근데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게 일본이 대한제국 중립선을 무시하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항해 의정서를 강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항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개 러일 전쟁에 필요한 전략 요충지 수용과 군사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아까 얘기한 조선의 내정 개혁을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전략상 필요한 지역 일본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학적으로 보존한다. 예, 뒤에 있는 내용 그냥 은혜적인 말이고, 그래서 그때 요충지를 이제 제공한다는 이유로 용산에 한국 주차 군사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죠 항무지 개척권을 요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설권, 통신망 부설권을 강점하고 이렇게 하죠. 자, 이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항해 의정서 관련된 사료가 있거든요. 이거 꼭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의 승리를 잡은 일본은 1904년에 8월 달에 제1차 한일연합을 맺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이제 보면, 그 다음에 항무지 개척권을 처리하는 대신 공간 초빙을 강요하고요. 그래서 러일 전쟁 일본이 유리하게 전개되니까 이제 했는데, 요때 주요 내용은 뭐냐면 고문을 파견하는 거야. 무슨 고문과 무슨 고문을 파견했죠? 외교 고문하고 재정 고문을 파견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과 외교인데, 재정에는 누굴 파견했어요? 메가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교에는 스티븐슨.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라고 하죠? 고문 정치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재정과 외교. 근데 실제로 재정과 외교 외에도 조약에 명시되지 않는 부서에도 고문을 파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군사고문에는 노주를, 학부고문에 시대하다를, 경찰고문도 파견하고. 근데 뭐 이런까지 외울 필요 없고, 여기에서 외울 사람은 메가다와 스티븐슨 두 사람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지니까 그 당시 아시아 침략의 고도부가 필요한 미국과 러시아의 남하 정책이 필요한 저지하게 아시아 동반자가 필요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죠. 미국도 러시아를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905년에 7월때 일본과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1955년 7월달은 뭐의 협약 전이죠? 한일협약 전이야. 제2차 협약, 을사조약 전이죠. 그래서 을사조약을 맺기 전에 사전 정비 사업으로 뭐냐면 영국과 미국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영국하고 미국까지 맺어진 조약이 아까 전에 가사 템프트 미약이죠. 그래서 이제 가사 템프트 미약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미국은 일본의 한국의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지배하지 않는다, 침략하지 않는다. 내용이 가사 템프트 미약이고, 그 다음에 이에 같은 8월에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영국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일본은 영국의 인도 지배를 공유해준다. 근데 이게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은 제1차 영일 동맹 같은 경우에 반러시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좀 반러시아적인 성격보다는 좀 뭐냐면 서로 간에 상호 기득권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때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 깨진 거 보고 벌벌이 없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러시아보다는 이제 중요 적이 나타난 거죠. 누구예요?
포기잖아. 삼국 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반러적인 어떤 상황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 일본과 손을 잡았다는데, 이건 예전부터 잡았는데 이 성격이 익숙히 있었지만 뭐냐 더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자,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의 주소가 이제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국제사회 한반도에 대한 독재적 지배권을 얻게 되고요. 일본은 러시아에서 만주철수나 러시아군의 만주철수, 요동반도 조차권, 남만주 철도와 부속 지배권 양도, 사할린 남부 하락 이권을 얻었죠. 그 일본이 러시아군이 왜 만주 들어왔죠? 의화선 운동 때 그다음 북만주 철도, 그 만주 철도에 뭐냐면 그 러시아 그 만주 철도 있잖아요. 북만주 철도에 그걸 지킨다는 명목으로 계속 들어와갖고 만주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을 보호구 만들기 위해서 이토 시노부를 파견하고, 이토 시노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조약이 제2차 한일협약이었던 을사조약이죠. 1911년에, 1905년에 맺어진. 근데 그 당시 이제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에는 맺어졌죠. 그래갖고 이제 을사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을사조약이 이게 을사조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압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강제로 맺은 조약에서 을사년의 늑약이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일단 을사조약은 일단은 고종이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무효죠. 네. 이게 조약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자, 하여튼 이거 쭉 보면 을사조약은 이제 주 내용이 뭐예요? 그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죠. 주요 내용이. 그래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이 장악하기 위해 서울에 뭘 설치해요? 통감부를 설치하잖아. 그래서 원래 통감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외교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한 건데, 실제로 통감부가 모든 것을 이제 외교 외에도 내정을 다 간섭하죠. 그래서 통감을 설치하고 각 지역의 주요 변점에 이사청을 설치해서 통감이 한국의 내정을 이제 장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대 통감은 이토 시노부가 부임을 하고요.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인들이 상가천시 운동을 펼치고 학생들이 동맹호흡을 하고, 민영학이 그 당시 고종과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죠. 예. 그리고 조병세, 이상설, 안병찬 같은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과 조약을 파기한 이렇게 뭐냐면 내용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5페이지가 다 빠졌네, 여기. 편집하는 내용이 빠졌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가 그 편집본이 있거든요. 여기는 책이 있죠? 235페이지가요. 근데 제가 편집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빠졌어. 페이지를 편집하다가 빼먹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을사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뭘 맺게 되죠? 정미 7조약을 맺게 되죠. 배경은 고종의 강제퇴이나 해외 밀사 때문인데, 거기에 뭐 입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 다 박탈돼요. 그리고 차관을 두고, 군대 해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정미 7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각서를 통해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1910년 6월에 경찰권을 박탈하죠. 결국에는 이제 항일 병탄이 됐던 것이 1910년 매월이죠. 이게 8월 며칠이죠? 네. 22일인가 그거야. 29일인가요? 네, 하여튼 22일 날 병탄을 하고 옥세를 받은 날짜가 29일일 거예요. 옥세를 받은 날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거기
이베드 교과서 234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각종 조약 같은 내용 있죠. 을사조약부터 해갖고 친서, 전보 내용, 그 다음에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있고 133페이지죠. 아까 지금 몇 번 문제 풀었죠, 근데? 35번 문제 풀었죠? 20번 문제 풀고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자, 다음은 구한말 어떤 단체 친서다. 이 단체의 명칭을 써보고 이 단체가 해산된 배경을 말해보시오. 자, 요게 이제 21번 단체는 자강의 방법 교육을 진작하여 사업을 익히고, 이거는 대한자강회야. 대한자강회. 그리고 이제 그 해산 배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1907년에 고종 강제 퇴임 반대 운동을 했죠. 강제 해산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보면 22번 문제 볼게요. 자, 22번은 뭐와 관련된 단체냐면 신민회죠. 그래서 가와 다는 신민회와 관련된 사료이다. 미출진 기획의 신국의 정치체제 말해보고, 니은과 관련된 학교 두 곳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다사료와 관련돼갖고 신민활동 내용을 써보시오. 자, 이 신국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제죠. 그래서 그 신민회가 다른 예국개몽운동단체와 다른 게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게 있고요. 학교는 이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독립군 기지와 관련된 거야. 독립군 기지. 그래서 한인대 집단 거주 지역이자 독립군 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신앙무관학교를 설립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1910년대, 20년대 독립운동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23페이지 펴보세요. 자, 23페이지, 136페이지, 23번. 네, 23번. 자, 거기 23번을 이제 문제 보면, 거기 이제 그 다음 미추침 부분과 관련된 조약 내용을 말해보고, 이 조약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조약 이후에 일제가 설치한 기구를 써보시오. 요건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그 항의하고자 민영왕이 고종과 2천만 동포들에게 그 유서를 남겼잖아요. 그 유서 내면 이제 유서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보다는 좀 총을 들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자, 그 조약 내용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대한제국의 외국권을 박탈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절차상 문제점은 서명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외국간의 조약체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황제의 서명 없는 을사조약을 사실상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서명이 없어요. 그래서 조약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을사조약이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을사조약의 명칭이 없어요. 그 당시에 비워뒀어 그냥. 그리고 조약도 요건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을사늑약이라고 해요. 늑약. 네, 을사늑약. 그 다음에 기관은 무슨 부죠? 통감부죠. 통감부고 지방의 주요 도시는 이사청. 그래서 원래 통감부는 외교만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 내정까지 다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137페이지 26번을 볼게요. 자, 다음 구한말 때 내린 방공령이다. 자, 방공령의 개념을 써보고 그 당시 방공령이었던 경제적 배경을 두 줄 이내로 써보시오. 그리고 일제가 방공령 조치에 반대했던 이유를 미친친 조약의 내용에 서술해 보시오. 자, 우리 거울에 그 훈련이 된 것은 기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궁지에 몰리고 먹을 것이 없이 비참하다. 이에 조율통상 조약의 제37조의 근거예요. 기일의 앞서 통치한다. 라는데 방공령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시대 때 그 간찰사가 내리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국가에 돈에 있는 곡식이 반출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훈련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했던 건데,
이 방공령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구한말 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 고종 때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곡물 수출을 금지했어. 항해도나 그런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 배경을 보면 개항 이후에 일본은 곡물 유치 급증하면서 곡물 가격 급등했고, 그리고 이제 지주와 군웅들이 많은 이득을 챙기다 보니까 도시민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고, 거기에 때마침 뭐가 든 거야? 가뭄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방공령에 반대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조율통상조약인데, 이 조율통상조약은 두 가지가 있죠. 1876년에 강화도 부속조약을 맺었던 조율통상조약과, 그 다음에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이 있죠. 뭐와 관련된 거죠? 개정된 조율통상이야. 그래서 전에 조율통상조약은 그 무제한 양국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정된 조율통상조약은 뭐와 관련된 거야? 무제한이 아니라 풍량의 대역군은 경우에는 그 양국을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 간이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잖아. 예, 통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 전이라는 게 뭐냐면 통보를 했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 받아본 시점이 뭐냐면 한 달이 안 됐다는 거야. 일본 애들은. 우리는 통보 시점은 한 달인데 일본에서 이 통보가 전달해야 되잖아. 전달하고 받아봐야 되잖아. 그 시점이 한 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약간 웃기는 게 있어.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정보나든지 그 통신이 좀 발달됐거든요. 정보만 두드리면 그냥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도 그 통보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배상금 달라. 방공령 취소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방공령이 취소되고 엄청난 배상금을 토해내야 됐죠. 그래갖고 이제 실패했는데,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볼게요. 자, 다음 사례와 관련된 경제 구구운동의 명칭과 주도단체 써보고 이 운동의 경제적 배경을 두 줄이내 쓰시오. 자, 요번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상권 수호운동을 펼쳤던 한국 중앙총상회. 그래서 개항 초기 때 거주지 무역을 했던 외국 상인들이 1882년 체결된 조총 삼민 수령 무역장을 계기로 내륙까지 진출하니까 이걸 반대했던 거죠.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서. 자, 구한말 때 이제 국가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다음 사례가 쓰여질 당시에 국어 연구 기간, 그 다음에 그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사람 두 사람을 써보시오. 그리고 국학문 보급체에 널리 이바지한 저자 책을 써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그 연구 기관은 뭐냐면 국문연구소죠. 그거 외워두시고요. 국학문 구한말 때 국문연구소가 대표적인 한글 연구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국문학자는 지석영, 주시경, 최원배 이런 사람들,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저자체는 아까 이제 국학문 호흡체 널리 보급하는 책은 유길준의 서유건문, 유길준의 서유건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유교의 모습인데 이건 좀 약간 읽어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리베르 교원 25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국방부 종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리베르 교원 여기 이제 254페이지 있죠? 자, 개항 이후에 국내 근대 문물이 수용되고 서양인들 수가 증가되니까 서양의 종교와 사상이 빠르게 보급되고 천주의 박해를 받다가 프랑스와 조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교 자유를 획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개항기 때는 개신교가 학교에 곳곳 세우고 구학원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와 선교사들이 전국을 나눠서 선교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글 보급이나 미신타파, 평등사상 이런 것들이 전파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학교에 병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아편저 배제학당이나 언더우드 경신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관련된 문제가 이제 유교 구신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가 너무 뭐냐면 뭐냐면 퇴폐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었다. 그래서 성리학 대신에 뭘 강조하냐면 양명학, 실질적 유교를 강조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유교의 종전에 유교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유교 구신론에서. 그래갖고 유교파는 정신 오히려 재앙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 보호판 정신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여러 나라를 돌면서 천하의 주의들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어린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가 나를 구하는 주의만 지킨다. 그래서 실천을 되게 강조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한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변명, 그러니까 양명을 구하지 않고 주장만 숭배한다. 그래서 이걸 되게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답을 여기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유교를 원하냐? 실천적이고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했죠. 양명학을 중심으로. 이게 유교 구신론과 관련되고, 자, 불교도 가보개혁 계기로 억불 정치를 벗어나는 활동의 폭이 넓혀졌는데, 일본이 그 당시 일본식 불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놓이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황영홍이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세웠죠. 불교의 자주성과 근대화 운동하고, 그리고 그 당시 승려가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승려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기독교처럼 포교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동학 같은 경우에는 동학은 이제 처음에 이제 민족 종교였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말 20세기 초로 가면 친일파들이 등장해. 그래서 이 동학도 뭐냐면 민족파, 그다음 친일파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따로 이제 시청교라고 해가지고 이용구 같은 사람이 만들죠. 이 시청구가 나중에 일진의 주요 기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송정이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종교가 동학에서 이름을 뭘로 개편돼요? 천도교. 예. 그래서 이 천도교에 있다. 그래서 이 천도교도 나중에 일제시대에 가면 또 구파와 신파로 나눠지죠. 그래서 구파는 좀 민족주의 색깔이 강하고, 신파는 뭐야? 책임같이 타협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신파 계열은 뭘 주장해? 나중에 자치론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파 계열 자치론 때문에 이제 말씀이 많고 신간의 분열 원인이 되고 또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차가 오기오 같은 거는 대종교를 창시하고, 그리고 이제 요 대종교 만주 지역으로 옮겨서 나중에 중강당, 북로 궁정성구가 확대 개편됐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와 관련돼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문제 더 풀어보죠. 그 관련된 부분을.